안녕하십니까, 하성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그 중에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은 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분열됐던 사회가 있었느냐 싶을 만큼 갈갈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혼란의 양상입니다. 그 분열의 한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민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용어들을 시민들은 얼마나 과연 알고 계신 것인가 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뜻밖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좌파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 얘기 아니에요? 우파 그러면 자유한국당 아닌가? 정당으로다가 그냥 구분을 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을 선호하든 간에 알 건 알고서 선택을 해야 되고 비판할 것도 비판할 건 알고서 비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마련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뿌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다 소개하려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모자랄 이야기니만큼 요점만을 결국 추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래 좌파, 왼쪽 파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파. 이 좌파라는 말은 영어에서 left w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날개 이기니까 윙은 날개니까 좌익 이렇게 많이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우파 이거는 라이트 윙이었습니다. 이거는 우익이라고 불렸었죠.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 용어를 썼었습니다. 왜 무슨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라는 말을 쓰게 됐느냐? 그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원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레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제프 일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의 18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좌파의 역사 그것을 20세기까지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집대성을 해놓은 책입니다. 혹시라도 이쪽 이야기들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의 어디엔가는 여러분이 아시고 싶어하는 답들이 거의 다 들어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제프 일리 교수가 좌파의 정의라는 이제 챕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좌파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의 인권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89년부터 1791년까지 요 사이에 프랑스에서 제헌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민주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민주화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헌법을 만들 것이냐를 의논하는 그런 이제 혁명 세력들에 의한 의회가 구성이 됐었죠. 이때의 제헌의회의 의석 배치가 의장이 이렇게 있다면 의장의 자리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혁명의 대표자들이 앉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의장의 자리에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회에서 법령이 만들어졌을 거부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쪽에는 그런 거부권 줘서는 안 된다. 1인 1표에 의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통치권을 분할하고 지금과 같은 상권분립 형태로 분할하고 뭐 이런 형태의 거의 현대적인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고 이쪽에 앉은 쪽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불안정해지니까 왕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안정되고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이들의 견해는 아주 치열하게 둘이 대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이 좌석 배치가 고정화가 돼버렸어요. 민주주의 주장하는 쪽은 왼쪽에
안정적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쪽은 왕권주의를 보호하는 쪽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눠 앉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겨난 말이 이쪽은 왼쪽 날개, 이쪽은 오른쪽 날개. 그래서 left wing, right wing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것이 유럽 전역에 이제 퍼져서 유럽의 18세기, 19세기 정치 세계 일반을 지배하는 용어가 됐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있어서 left wing, right wing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점진적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급진적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점진적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의 대립에부터 생겨났던 말입니다. 그랬던 것이 18세기 후반에 걸쳐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산업혁명을 경과하면서 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당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소위 영국에서는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세력이었는데요. 신흥산업자본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국에는 지금도 이렇게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흔히들 영국은 무계급의 사회, 민주화가 완전히 일어난 사회, 제일 먼저 민주주의한 사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국의 사전을 찾아봐도 소셜 클래스라는 난을 찾아보면 현재도 이와 같이 영국은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죠. 아파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요 가운데 일반적인 시민계층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미들 클래스죠. 미들 클래스, 맨 밑에 워킹 클래스, 일만 하는 사람들 또는 이거를 로어 클래스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계층의 구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젠틀이라고 하는 또는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은 요 가운데에 위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계속되었던 30년간의 시빌화, 내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 지배 권력을 전부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도 가장 많이 한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는 것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어요. 귀족들이 아니지만 이들이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역도 하고 자기들이 공장도 하고 자기들이 경제를 만들어내고 다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귀족이나 왕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야, 일은 우리가 위험부담 다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도대체 왜 너희들이 우리 통제를 하고 도장을 쥐고 행세를 하냐? 우리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두라. 이들이 외치게 된 이데올로기가 결국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 왕권과 아파클러스로부터의 자유. 자유롭게 돈을 벌고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게 됐던 거죠. 이거를 아담 스미스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맞아. 능력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들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것이 쌓이는 게 국부야.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리고 국가 권력은 이 나라의 안보만 잘 책임을 져주고 치안만 잘 책임을 져주면 된다. 최소국가론이라는 거죠, 소위. 그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논리적 뒷받침을 해줍니다. 국부론의 일부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자유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 당시에 좌파 우파가 얘기할 때 민주주의 속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1인 1표주의, 이런 평등 논리죠. 그렇죠? 왕권의 거부권의 거부, 뭐 이런 거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함께 들어있던 민주주의가 한쪽이 자유를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선점해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뿌띠 부르주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원한 노동력, 소위 임노동자라고 하는 건데요.
좌파에서는 임금 노동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임노동이라고 하는 건데 마르크스적 용어죠. 임노동자, 소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생산의 수단도 가지지 않은 오로지 태생적인 발가벗은 근육, 노동력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 재해 방지 장치 무슨 이런 제복을 갖췄다든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갖췄다든지 이건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춘 노동자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죠. 정말로 아무것도 몸뚱아리밖에는 가진 게 없는 노동력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동력, 근육밖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현장에는 있었죠. 이들을 이용해서 사실 뿌띠부르주아들은 돈을 벌었던 겁니다. 14살도 안 되는 어린 노동자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하루에 14시간, 심지어는 17시간까지 일을 시키면서 빵 2조각을 주고 노동력을 그들에게서 착취했던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영국의 지식인들,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때 등장했던 가장 유행했던 이데올로기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저럴 수가 없다. 인권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지식인으로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충동을 받게 되고 마르크스가 결국 휴머니즘을 경제학 논리에 끌어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다스 카피탈, 자본이라고 하는 논리체계입니다. 이 논리체계의 끝에 가면 뭐예요? 이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 자기가 생산한 거에 의해서 이들은 부를 축적해갖고 이 사람들은 그 부를 부여받지 못하니까 이 계급을 타파해야 한다. 세상은 딱 2개의 계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결국 피착취 계층이 착취 계층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공산당 선언이죠.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로 결론이 나는 공산당 선언인데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 피착취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느냐? 평등이었죠. 민주주의의 개념 중에서 자유가 가진 자의 것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이데올로기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고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류는 그 이후에 이 2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고 정말 갈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유냐 평등이냐. 한쪽은 자유를, 한쪽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좌파 우파라는 얘기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결국 자유라는 말은 강자, 사회적 강자, 평등이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 이들의 이데올로기로 분화하고 대립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이 동시에 원하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잖아요. 왕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체계를 가진 민주적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민주주의를 둘 다 희구하게 됩니다. 상당한 모순이죠. 이렇게 서로 성립된 과정을 보면 자유와 평등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를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는 통합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민주 속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2개가 동시에 공존해야 됐던 것이죠. 이 속에서 더욱 이 갈등의 고리는 깊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체제를 끌어들였는데 거기에 경제를 해석하는 이데올로기는 2개가 동시에 공존하게 됐던 겁니다. 전 세계 국가가
그와 같은 병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자유우선으로 하는 정당, 평등우선으로 하는 정당, 이 두 개의 정당 구조가 어느 나라에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평등 이데올로기 하나만으로 통일되었다고 하는 공산화된 국가 속에서도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상한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죠. 자유, 평등 중에서 자유는 없는, 평등만이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 이런 모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데올로기, 가치 규범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한 논리 체계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혼선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인간들의 사상적 방황은 오늘까지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삶의 가치를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이런 이제 발생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전 세계로 발생한 이런 대립적이고 모순적 정치 구조, 경제 구조가 역사를 계속하면서 점점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데에 더욱 주목하게 되고 개인적 자유가 극대화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다. 이런 개인적 자유주의라는 것도 등장하는가 하면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진 자들이 양보해야 하고 그들을 유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웰페어 이코노미, 소위 복지경제론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는 꼭 자유주의적으로 또는 평등주의적으로 그런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는 없다. 당연히 웰페어 이코노미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사회주의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갈래들이 생겨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서는 어떤 경향까지 일어나느냐? 개인의 구속, 개인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구속도 거부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냐 이 사람들은 안전벨트 왜 국가가 매라 마라 하냐?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 쓰든 말든 왜 참견하느냐? 내가 자살을 하든 말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결정할 권리를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동성애를 하면 어떻고 왜 그걸 국가가 간섭하느냐? 이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는 사실은 좌파들이 얘기하는 많은 개인 해방의 논리, 평등 논리하고도 서로 맞닿아 있어요. 게다가 여성 요즘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성의 해방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서 여성의 구속의 원인을 발견하고 권면적 해방을 부르짖는 페미니즘 같은 이데올로기들 이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 자유평등 이 두 개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편가르는 이거는 무의미한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가에서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봐도 중국이 지금 공산당 일당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일당 독재사회지요. 그런데 중국은 실제로 그럼 공산주의 사회냐? 이 오늘의 중국을 만든 장본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덩샤오핑이가 만들어낸 지도 이념이 뭡니까? 흑묘백묘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쥐를 잡는데 검정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쉽게 얘기해서 대중들이 살고자 하는데 행복만 가져다 주고 그들이 풍요롭고 만족하게 해주면 되지. 무슨 이런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냐. 거기서 개혁 개방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오늘의 중국이 만들어진 거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전 지구를 상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반동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한 지금 우리의 북쪽에 있는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체제, 그거는 애초에 공산주의를 내세운 평등 이데올로기를 제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집단들인데 지금 어떻게 변질하나요? 김씨 왕조로 변질하고 있는 거죠. 김씨 가문이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서 대중이 광범위하게 착취당하는 이러한 독재. 이거는 이데올로기와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이런 현상이죠.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이미 자유유일주의, 평등유일주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을 컨트롤할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극화하고 인간들이 종사하는 영역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변화했지요. 지금 현재 순수한 자본가, 순수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지금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그 양반은 자본가입니까?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자유우선으로 이야기하는 자본가에 속해야 되고 이들은 보수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연봉 1억씩을 넘게 받는 노동자들은 순수한 프롤레타리아트입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생산수단을, 교육이라는 생산수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산들을 다 수단들을 향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장의 근로자 채용에까지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순수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이념적 노동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요. 이 속에다가 이제 요새 보수 진보라는 얘기까지 이제 가미가 되는데요. 보수라는 말은 뭐냐? 안정 추구, 점진적 변화. 이거를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기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집단들을 우리는 보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생겨난 변화인데요. 이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느냐? 역사는 특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골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안정적이고 서로 평화롭게 살면서 그것을 누적시키는 것이 그것이 역사다.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쪽이죠. 진보라는, 여기에 대응하는 진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끊임없는 변화와 혁명. 무엇을 향한 혁명이냐? 이들은 역사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에는 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골? 마르크스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혁명이죠. 자본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가치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와야지 가장 이상적이고 평등이 완전하게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는 역사가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들을 프로그레시비즘, 이쪽을 컨저버티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쪽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레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진행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일 어떤 인간이 지금 세상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사상이 이거를 역행해서 이쪽으로 자본주의 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역사에 꼴이 있기 때문에 그 꼴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가야 하고 최종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일당 독재가 이루어져야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보수와 결합하게 되고 평등이라는 말이 진보라는 말과 결합하게 되면서 좌파, 진보, 우파, 보수라는 이러한 말들로 결합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가 그렇고 북한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자유자본주의 사회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정보나 지식이 이렇게 선진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논리적 구분은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오늘에 바라보는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생활은 누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빅브라더라는 게 실제로 등장할 거냐.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지금 같으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무슨 자유만에 의해서 살고 평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 집단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과 어설픈 학자라든지 욕심사나운 학자 뭐 이런 일부 자기들의 권력을 끊임없이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를 창출하고 기회를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늘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간들의 이렇게 다극화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사회 사이에 파고들 틈이 많아지고 이 사회를 분열시켜서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시키고 그 그룹을 이용을 잘하면 공작적으로 이용을 잘하면 자기들의 권력과 돈이 생긴다라는 데에 착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회가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분열해야 돼요. 그런데 분열시키는데 제일 좋은 기준이 뭐냐? 다시 이때의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들여서 사회를 두 조각을 내는 겁니다. 평등 이데올로기, 자유 이데올로기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약자야 라고 해서 당신은 평등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돼 라는 선동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강자야. 그러면 강자들이 앞서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안정된 세상이 최고야 라고 해서 강자들을 또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공작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은 이 정치인들과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상과 다르게 흘러간 유령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측면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논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 또는 자유만으로 살 사람, 평등만으로 살 사람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데에 매달려야만 살 길을 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사회처럼 이렇게 이기주의가 다양하게 극단화하고 다기화한 이런 사회를 찾기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분법만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리드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복잡다기한 이기주의 사이를 파고들면서 심지어는 그 사이에다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기주의까지를 삽입시키면서 사회를 두 조각을 내므로써 이익을 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특히 좌파라고 하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약자 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세상에는 약자가 강자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좋아하는 카드만 끌어들이면 그 포퓰리즘을 통해서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고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좌파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잘 살게 된 그 혁명을 주도했던 리더들보다 더 잘 살게 된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회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스탈린 치하에, 레닌 치하에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모택동 치하에 중국이 그랬습니까? 쿠바가 그랬습니까? 카스트로 치하에 쿠바가 그랬습니까? 김씨 왕조 치하에 북한이 그랬습니까? 그랬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랬었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혁명은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했고 그들을 제일 먼저 피 흘리게 했고 그것을 선동했던 자들은 전부 절대 권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면서
최고의 잔인한 권력자로 등장했었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권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 절대적 강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무슨 새삼스럽게 평등 이데올로기, 약자 포퓰리즘 이런 것이 왜 이 사회에서 먹혀들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합의적으로 현명하게 논의하고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지적 훈련을 받은 국민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풍요로운 물자를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의견 표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무엇 때문에 도대체 패거리를 지어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우리가 그러니 희롱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선동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현상의 찌꺼기들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선장과 선원 모두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어떻게 표류할지를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구제해야 하는, 구원해야 하는 힘은 진지하게 자기 혼자와 가까운 이웃들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통해서 이성으로부터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머리와 가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코스타리카의 마지막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호세 피게로스 페레르 장군 같은 사람이 등장해 줬으면 하는, 말하자면 영웅을 기대하는 그런 심정이 간절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현실적인 일이라고,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우리가 기댈 것은 어쨌든 여러분의 준비된 이성, 준비된 지성만이 쏠려다니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이성적 중심을 가진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뇌만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우리들이 낳아놓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미래를 바람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뿐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간절히 함께 소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비례한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엄혹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무척 거칠고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함께 길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